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성범죄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공무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수도권 행정 탐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민선 6기 세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경기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9월 15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성범죄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기도 공무원이 모두 8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비단 경기도만의 일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징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5년 동안 성범죄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공무원 수 상당하다는데 얼마나 되는지 집계가 나옵니까? 네, 이번에 저희가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성 관련 범죄로는 206명이고 징계를 받았고요. 음주운전으로는 5,271명의 공무원이 징계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이 굉장히 많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지역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볼 땐 좀 경기 지역이 좀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많아 보입니다. 징계 인원으로 치면 성범죄로는 34명이고요. 음주운전은 776명이니까 결국 모두 이제 810명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하고 비교를 해보면 공무원 인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성범죄로 36명, 음주운전 296명 이렇게 돼서 서울과 비교해 보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약 2.5배 이상 많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추세가 어떻습니까? 예전과 비교할 때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성범죄 경우는 2010년에는 40명이었다가 2013년에는 54명으로 좀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요.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010년에는 1,414명에서 점점 감소했다가 작년에 13년에 1,104명으로 조금 증가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공무원이 그런 성범죄 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당연히 그 징계를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징계 기준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당연히 징계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제 규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대부분 좀 비슷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사하게 개별적인 그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경우에는 미성년자 성폭력 매우 구체적으로 그 양형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 성폭력이다 이러면 파면, 또 성폭력 강제추행은 해임 이상, 또 음주운전도 1회는 감봉, 2회는 정직, 3회는 해임 이상 이런 식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런 기준에 따라서 처벌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제 그게 참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내부에, 그렇게 양형 기준을 정하고 또 징계위원회를 또 열어서 외부위원들까지 포함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미성년 여학생인 걸 알면서 성매매를 했는데 그게 감봉 처리 정도에 멈췄고요. 또 도로변에서 혼자 걷고 있던 여학생에 대해서 강제추행을 했는데 벌금 500만 원이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운전면허 취소 만취 상태 이거는 또 견책 예. 처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강등 처분이나 견책 처분으로 돼 있어서 양형 기준상으로는 상당히 좀 미흡해 보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좀 어떻게 한마디로 징계 기준 같은 거를 무시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무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무시의 면도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보통 열리면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그 또 유사한 사례의 경우에 어떻게 처분했는지도 중요하고 또 그 뭐 양형 기준 자체에 뭐 엄격하게 정하기는 해도 예외 규정은 어쩔 수 없이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외 규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참작해서 감형할 수 있다, 뭐 감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당연히 들어있는데 주로 그걸 적용해서 그런 식으로 사실상의 그 양형 기준에 위배되는 그런 그 징계 수준을 정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의 그런 범죄와 관련한 감사기관이 있을 텐데. 네. 어떻게 지자체별로 있나요? 그렇죠. 당연히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속 공무원 비위에 관련한 그 자체 감사 그 기관과 뭐 절차들이 다 있고요. 그러니까 자꾸 경기도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 경우에 이제 감사관이라는 그런 부서에 감사 담당관, 뭐 조사 담당관 이런 담당관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감사 기능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좀 약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런 감사를 통해서 무슨 문제가 또 불거지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모양이군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사 기능을 하는 부서에서 내부 감사를 해서 비적발이 되면 그걸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도록 돼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뭐 여론화가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징계 기준이나 수위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현재 뭐 음주운전의 상황도 뭐 3회 적발되면 뭐 그러니까 처벌을 주로 강화하는 그 추세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양정 기준 자체는 정해놓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 비위요 경중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는 그런 예외 조항을 더 많이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강화하는 것 자체가 유명무실화되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마디로 예외 그 조항을 손을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뭐 징계라는 거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의 또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예외 조항이 전혀 없게 일률적으로 한다. 이것도 사실은 뭐 정확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적용해서 징계를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 이게 중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진 의원께서는 어떤 일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당연히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순간의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나 그 잘못이 공무원이라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공복으로서 대민, 바깥의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좀 더 강화된 윤리의식 같은 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직결되는 그런 범죄의 경우에는 특별히 더 강화된 그런 징계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여성가족위원회도 같이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희롱이나 성매매나 이런 그 성의식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탱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지금까지 서울은 빠른 성장과 발전 속에서 그 모습이 많이 변해왔는데요. 예. 시민들이 추억하는 서울의 모습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그 기억의 조각들을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예. 바로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메모리인 서울 프로젝트인데요. 현재 시민청 소리갤러리에서 이 프로젝트와 함께 서울의 기억을 이미지와 영상으로 전시하고 있다고 해서 이곳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다양한 기억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 같은데 네.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이런 전시가 마련된? 네, 지금까지 서울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사진이나 여러 기록물들은 서울 역사박물관이나 책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지만요. 네. 그 당시의 세부적인 이야기나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의 세세한 기억들을 사람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기록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서울문화재단 시민청 운영팀 이화정 씨에게 들어봤습니다. 예전에 서울을 현 시대의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자라는 큰 주제로 기획되었어요. 메모리인 서울 프로젝트라고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서울의 역사를 아카이빙된 문서상의 역사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기억으로 인한 서울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사람들이 서울에 대한 추억이 많을 때 옛 시절도 돌아보고 뭐 예를 들어 6.25 때 살아계셨던 분들이라던가 서울의 역사를 이제 사람으로서 아카이빙 한다는 그런 기획 의도를 잡았고요. 그렇게 아카이빙된 내용을 현 시대 그리고 이제 시청에 관람하시는 많은 방문객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사실 사진이나 이런 역사적 자료는 박물관 쪽에 많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역사적 사진을 봐도 그 안에 있는 세세한 스토리나 그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들은 우리가 같이 공유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이나 그 공간에서 어떤 걸 보았고 어떤 걸 느꼈는지를 이제 좀 더 가슴으로 느끼고자 스토리를 일러스트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전시 어떤 식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시민들의 이야기로 모아진 서울의 기억들을 각 달마다 그때의 시기적 특성에 맞게 주제별로 나누어서 전시를 하는데요. 이번 9월에서 11월까지는 문학의 달을 맞아서 서점과 문학을 주제로 한 시민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네. 시민들의 기억이 일러스트와 영상을 통해 재현되어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는지도 들어보시죠. 요즘에는 뭐 이렇게 종로이가 반디나 뭐 영풍문고나 교보라 새로운 신세대는 서적이 많이 생겼지만 당시에는 종로 서적이 책을 보기 위한 서적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어떤 미팅 포인트. 그 당시에는 삐삐도 없고 전화도 없고 만날 때는 공중전화나 집전화도 없을 때는 만나면 종로이가 종로 서적이 만나자고 그랬어요. 서적 안이 아니라 바깥에 보면 계단이 있어요. 종로도 올라가는 종로이가 보신강 옆에 보면 거기에 종로장. 거기에서 계단에서 쭉 서 있는 사람들 보면 다 거기서 저처럼 만나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못 만나면은 그 종로 서적에서 메모지를 줘가지고 거기 종로 쪽 올라가는 계단에 보면은 성남아 왔다 간다, 너 기다리다가 왔다 간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문학 또 헌책방에 대한 기억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밖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봄에는 서울 곳곳에 있는 데이트 장소들에 대한 기억, 그리고 6월에는 분단의 아픔에 대해 6.25 전쟁 당시의 기억들이 전시되었다고 하는데요. 전시 일정에 따른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들어보시죠. 일단 1월달하고 2월달에는 올해 이제 저희가 1월이 개관일이에요. 그래서 개관을 맞아서 이제 서울 하면 딱 제일 중요한 한강이랑 청계천에 대한 기억을 저희가 좀 구체화했었고요. 3월에서 5월은 이제 봄이니까 이제 상경하고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했던 스토리나 뭐 데이트했던 스토리, 뭐 이제 벚꽃놀이 갔던 창경궁 이런 쪽을 내용을 했고요. 6월달은 호국보훈의 날을 맞이해서 6.25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 7월, 8월은 그냥 음식 관련된 여름 맞이 낙지골목 이런 얘기를 했고요. 9월 달부터는 이제 문학 얘기가 나오고 겨울에는 서울이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걸 토대로 이제 교통에 대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집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선발된 기억 수집가들이 서울의 기억들을 하나둘 모으고 있습니다. 기억 수집가들이 녹음기를 들고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연령층의 이야기를 직접 수집해 오기도 하고요. 또 서울 도서관 1층에 와보시면 메모리 스튜디오라는 녹음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기억 수집가들이 상주해서 계속 이야기들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기억 수집가라 그러니까 좀 특이한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이분들은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대학생부터 교사, 사서 등 다양한 직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25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억 수집가 권정희 씨에게 참여 동기와 활동하면서 느낀 점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는 원래 연극 예술 강사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거든요. 아이들과 연극 만들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연극 만들기 하면서 아이들이 지금은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 어르신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 겪었던 일들을 연극으로 만들면 좋겠다 하던 차에 기억 수집가 활동이 이제 눈에 띄어서 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만나는데 서울에 대한 특정 지역의 기억들이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있고 나이대별로 되게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을 연령대가 다른데도 접했을 때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개인이 갖는 역사잖아요. 그 역사를 기록으로 보관을 한다는 사명감이나 자부심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전시회 찾는 분들이 많았습니까? 네, 자녀들과 함께 와서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학부모들도 많다고 하고요.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찾아와서 같은 공간이지만 많이 달랐던 옛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시절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고 했습니다. 권정희 씨에게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지도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부모님과 같이 와서 부모님이 이제 직접 들려주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본인이 겪으신, 당신이 겪으신 내용이니까 굉장히 흥미로워하시고 이제 들으시고 기억이 나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세요. 그래 맞아 막 이때 뭐 청계천에서 이랬어 하면서 종로에서 이랬어 하면서 말씀 많이 해주세요. 네,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은 분들 또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야기는 시청사 지하 1층에 있는 시민청 소리갤러리나 서울도서관 1층에 있는 메모리 스튜디오에 가시면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또 메모리인 서울 프로젝트 홈페이지에서도 이 이야기들을 모두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고 싶으신 분들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메모리 스튜디오로 직접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모리 스튜디오로 가서 녹음을 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송현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이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효능감, 내가 잘
마련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지난달 22일 세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는 1,675명을 모집하는 일반 전형에 15,532명이 지원해 9.27대 1,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692명 모집에 2,413명이 지원해 3.4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10대 여고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학원장 41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수업을 들은 여고생 A양을 고2 때인 지난 2012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8개 시내외 버스노조가 사측과 임금 단체 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버스 회사는 경원여객과 삼영 운수 등 모두 8곳으로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시내외 버스 2,700여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1톤 화물차와 택시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61살 윤모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62살 이모 씨가 차선을 착각해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종. 네, 경기도에서 지난달 22일이죠. 민선 6기 세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라는 비전도 내걸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직 개편안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청 최원영 정책기획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가 조직 개편 세부안 지난 8월 20일 발표를 했는데 먼저 조직 개편의 주요 방향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난 경기도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은 강력하고 신속한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기 북부 지역 발전에 중점을 두고 쉽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확립하고 기타 좀 쇠퇴되는 분야는 감축하는 유사 정보 기능을 통합하는 그 축으로 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4월 온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이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었고요. 또한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이 개발과 발전을 소요되어 왔지만 사실은 또 이제 경기 북부는 미래 한반도 통일의 전축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 북부 지역 발전에 대한 고민을 담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1,250만 우리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 확립 등을 지원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 최대 화두가 안전 문제인데요. 경기도도 이 부분을 아주 특별하게 염두를 뒀군요. 네네.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부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동안 재난은 저희들이 자연 재난, 인적 재난, 그 사회 재난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안전행정실과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부서별로 각각 대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그 현장 중심에 강력하고 체계화된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저희들이 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를 재난안전본부로 저희들이 변경해서 재난의 그 사전 예방에서 이제 수습 복구까지 재난안전 총괄 부서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요. 재난안전본부 내 국장급으로 또 안전기관을 신설합니다. 그 신설된 안전기관에는 저희들이 도로, 교통, 건물 등 각종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상시화하기 위해서 기동안전점검단을 설치했으며 이제 또 세월호 사고 이후 도민들이 그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갖겨졌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을 전담하는 안전교육 훈련 담당관을 신설합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의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재난의 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으로 그 현장 중심의 상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 기동안전점검단을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전에는 기동안전점검단이 없었습니까? 그동안에는 점검단이 저희들이 한 9명 정도로 이렇게 소규모로 있었는데요. 한 팀 정도 저희들이 점검단을 만들어 3팀을 만들어가지고 경기도 우리 각 시군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점검단을 늘렸군요. 네네네. 예.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북부 지역, 남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북부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했다고요? 네. 우선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본청에 소재하고 있던 경제투자시를 저희들이 북부 지역인 행정이부사 소관을 이관했습니다. 따라서 두 전체 산업경제총괄부서가 경투실이거든요. 경투시 북부 지역에 배치됨으로써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지역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그에 맞는 이제 경기 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북부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유관기관과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서 외교정책과나 국제통상과 등 일부 부서는 남부 지역에 전체시킬 예정입니다. 또 하나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이 최근 미군 기지 반환 공유 구역 및 접경 지역 개발 사업 등 개발 행정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안전행정실을 균형발전 기획실로 저희들이 확대 개편해가지고 균형발전과 적경지 개발을 전담하는 균형발전 담당관, DMZ 지역환경보전, 관광 등을 담당하는 DMZ 정책 담당관, 또 이제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통일기반 조성 담당관을 두어서 북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과 함께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한때는 경기 북부, 경기 남부 이렇게 도를 나누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선거 때 나왔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좀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조직 개편 자체를 좀 북부 지역 발전에 중점을 두고 하게 되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따봉마을 만들기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네. 따봉마을은 따뜻하고 복된 마을 공동체의 줄임말입니다. 이제 지난 2월 발생한 송파 세무녀 자살 사건이 사실 있었는데요. 사실 현재 우리 현재 현실이 좀 이웃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따봉마을은 해체된 공동체를 다시 복원해서 보육, 교육, 일자리, 노인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공동체 복원 프로젝트입니다. 이 따봉마을의 성공의 열쇠는 사실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 역할은 이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경기도는 이번 조직 개편에서 저희들이 따법 공동체 지원단을 신설합니다. 신설해서 이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핵심 사업은 민간 중심으로 이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경기도 도민들 일반적인 삶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바로 교통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교통 관련 부서에도 좀 변화가 있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저희들이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이제 교통건설국이었거든요. 이걸 저희들이 교통국과 건설국으로 분리해서 교통국을 새로 만드는 거죠. 교통 분야를 대폭 저희들이 보강했습니다. 이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출퇴근 시간에 이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광역버스의 대안으로 저희들이
그 버스 회전율은 높이고 운행 거리를 들어서 2분마다 출발하는 그 굿모닝 버스, 그다음에 교통요지 곳곳에 설치되어서 주차장, 문화공간을 겸하는 멀티 완승 터미널, 버스 서비스 개설을 위한 버스 준공연계 등 이번에 그 도민과의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굿모닝 버스 추진단을 신설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도민이 믿고 탈 수 있는 안심 택시 등 도민들이 택시를 또 많이 이용하시니까요.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담 부서로 택시 정책과가 신설될 것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경기도민들도 꽤 많은데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한마디 하시죠. 네네. 사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조직 개편은 오늘 오후에 예정된 그 경기도의회 기획개정위원회 및 추후 본회의에서 도의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어야 되면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군요. 네네. 아무쪼록 의원님께 저희가 오랜 기간 준비한 대로 통과시켜주길 저희가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이번 조직 개편안은 사실 저희가 경기도 여러 가지 핵심 사업 중에서 도민의 안전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요. 남북 지역의 균형 발전, 따뜻한 마을 공태 조성 등 여러 가지 그 도민들 생활에 밀착된 행정 서비스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아침이 상쾌한 굿모닝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그 도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 최원영 정책기획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It's bumper to bumper traffic. It's bumper to bumper traffic.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뜻인데요. bumper는 자동차의 범퍼입니다. 도로에 자동차들이 정치되면 주차장처럼 bumper to bumper 이잖아요. traffic jam이랑 비슷한 상황 표현합니다. 놀이공원에 범퍼카도 탈 수 있죠. 출퇴근 시간대 it's bumper to bumper traffic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Well, if you're on the road, I hope you drive safely. Until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생활법률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법률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들 보내주시면은 조상원 변호사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상담 사연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7679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개인 택시하는 후배가 300만 원의 사채를 써서 매달 50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배가 이자 내기가 힘들다면서 저에게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고 저는 친구 어머니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서 후배에게 줬습니다. 계약서에는 50만 원을 매달 갚겠다고 썼는데 깜빡하고 후배 사인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30만 원은 원금, 20만 원은 이자로 2달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후배가 갑자기 돈을 주지 않고 이자를 많이 낸 게 부당하다면서 돈을 빌려준 친구 어머니를 형사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친구 어머니는 75세 노모이신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중간에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좀 약간 황당하기도 한 내용이네요. 네, 형사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우리나라 그 이자 제한법상 그 원금에 대한 이자는 연 25%를 최대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를 넘는 이자를 받게 되면 법상으로는 이제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후배가 그 300만 원의 사채를 월 50만 원의 이자를 냈다라는 것은 연 이자로 그 계산을 해보게 되면 거의 200%의 이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채 자체가 이자 제한법 위반이고
그 한도를 넘기 때문에 그 사채업자를 상대로 아마 먼저 대처를 했을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 친구 어머님께 돈을 빌려서 그 후배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셨는데 50만 원 중에서 이자가 20만 원이라면 그것도 역시 이자 제한법상의 그 이자 한도를 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민사적으로는 이자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이자 제한법상의 그 한도까지만 이자로 충당이 되고 그것을 넘는 금액은 자연적으로 원금에 충당이 되는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 이자 제한법상의 이자와 원금을 갚았다면 그 사람 민사법적으로 더 이상 채무는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분은 직접 당사자는 아니고 중간에서 돈을 빌려다가 이제 꽂은 그런 상황인데 후배한테 뭐 대처할 방법은 그냥 말한 대로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건가요? 지금 그 돈을 빌려주시면서 그 서면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가 좀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요. 사인은 안 받았다고. 예.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서 단순히 그냥 월 50만 원이라고만 기재가 돼 있다면 사실 이것이 이자인지 원금인지 이 중에 얼마가 이자인지 우리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 후배가 사실 뭐 그걸 형사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그 이 50만 원 중에 이자 제한법 연 25% 이내에 해당되는 금액만 이자고 나머지는 원금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게 되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후배가 진짜 그 형사 고소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2986번인데요. 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다가 내릴 때가 되어서 벨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채 기사분이 문을 열었고 저는 내리다가 넘어져서 완전히 굴렀습니다. 발목이 완전히 부어서 거동이 힘들 정도입니다. 버스 기사분은 제가 굴러서 넘어졌는데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버스 카드도 찍었고 번호도 알고 버스에 CCTV도 있을 텐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버스 회사로 가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버스나 택시가 그 승객이 내리기 전에 차량을 출발시켰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문을 열어서 승객이 떨어져서 다쳤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개문 발차 사고라고 해서 그 법에서 11대 중과실 사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버스 운전기사나 버스 회사의 책임이 문제가 될 텐데요. 일단 이런 버스인 경우에는 어떤 그 버스 공제조합에서 보상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버스 회사에 먼저 얘기를 하시고 만약에 버스 회사가 발뺌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정차를 완전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을 열어서 승객이 떨어져서 다친 경우에는 버스 기사의 잘못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충분히 그러한 그 치료비나 위자료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그냥 배상 청구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문이 열린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 CCTV나 이러한 자료들을 먼저 확보를 해 놓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립니다. 2999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어느 날 주차장에 가보니 차 앞유리가 총에 맞은 것처럼 뚫려 있고 유리 파편이 튀어 있더군요. 경비실에서 CCTV를 보니까 어떤 물건이 차 유리로 떨어졌고 얼마 후 한 학생이 그 물건을 주워서 경비 아저씨에게 주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알아보니 그 물건은 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베이터 CCTV를 찾아보니 칼을 들고 가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찾아뵀더니 견적보험회사에서 뽑은 대로 유리 35만 원, 썬팅 30만 원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썬팅값 30만 원은 못 주겠다고 하십니다. 경찰에서는 고의성이 없으니까 개입할 수 없다고 하고 어떤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경찰은 고의성이 없으니까 개입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건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뭐 경찰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마 그 할머니를 뭐 조사를 하고 나서 할머니가 이것을 뭐 고의적으로 칼을 던지거나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형법에는 이제 손괴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고의적으로 남의 물건에 어떤 훼손했을 때 성립이 되는 것이고 과실로 한 경우에는 성립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처벌은 어렵다라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 과실로 인한 손괴가 형법적으로 처벌이 안 된다는 것이지 민사법적으로는 과실로 타인에게 어떤 손해를 입히더라도 손해배상 의무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차량 유리값뿐만 아니라 원래 보통 차량에는 그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썬팅을 하게 되는데 썬팅까지 피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 할머님께서 계속 보상을 못 해주겠다 썬팅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끝까지 못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법적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소액이기 때문에 사실 그 법적 절차를 받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어떻게 시간적으로나 노력적으로나 좀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뭐 지급 명령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문의해 오신 분의 경우에는 그나마 뭐 CCTV 같은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만은 누가 그런 일을 당하고 또 누가 했는지 모를 경우, 그럴 경우에는 뭐 보상 받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경우는 참 난감한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는데요. 뭐 CCTV나 이런 것들에 전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 누가 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한 가지 방법은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에게 차량 관리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어떤 배상이나 이런 걸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관리 주체의 주의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실 일반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그런 경우보다도 한마디로 유료 주차장으로서 한마디로 그 주차 그 장 관리원과 그 고객과 어떠한 실질적인 계약이 성립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 그러한 배상을 청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553번인데요.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조사해야 하니까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작년 초에 사업을 하면서 주변 지인에게 자본금 2억 정도의 투자를 받고 차차 갚아나가기로 하면서 차용증을 써줬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사업을 접고 형평상 바로 갚을 수 없는 돈은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정상 3달 정도 돈을 갚지 못하자 지인이 관련 내용 증명을 보내 경찰에 고소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분은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다 석 달 못 갚았더니 이렇게 상황이 된 건데 경찰에 출두를 해야 되겠죠? 예, 일단은 이제 경찰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그 경찰과 그 약속 시간을 정해서 그 가서 이제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뭐 두려움이나 어떤 것 때문에 아무런 통보 없이 그 출두해달라는 날짜에 계속해서 안 나가고 전화를 안 받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조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사는 조사를 받으면서 있는 사실대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분 경우에는 돈을 빌린 다음에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뭐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석 달째 돈을 못 갚고 있는 건데 차차 갚겠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제 돈을 빌린 다음에 그것을 제때에 갚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그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어떤 거짓말, 기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은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서 돈을 빌리는 것인데요. 만약에 차용증상에 약속했던 것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할 생각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고를 듣는 20초 동안 유희열, 윤상, 이적과 좋은 얼굴 내보는 건 어떠세요? 방끝, 싱글벙글, 배시시, 키득키득, 깔깔, 스마일, 치즈. 삼성화재를 만나면 좋은 얼굴이 됩니다. 삼성화재.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수요일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